네, 일본 중의원 총선거 투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의 압승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선까지 갈 수 있을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가 2월 하순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다시 확인하겠다면서 치른 중의원 선거가 지금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현지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집권 자민당, 열린 여당의 우세를 우세보다 압승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선까지 갈 수 있을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자민당의 압승이라든지 약진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데는 역설적으로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 본다면 자민당이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거기서 정치적으로는 해성같이 등장했던 소위 비주류였던 다카이치 의원이 자민당의 총재가 되고 또 총리까지 되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올라갈 것만 남았다는 그렇군요. 그런 낙관론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은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를 해서 예.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465석 중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손을 잡았던 공명당조차도 이 정치 스캔들 때문에 더 이상 자민당하고는 연립 정부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신회와 손을 잡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겨우겨우 자민당이 집권을 연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예상을 깨고 굉장히 이례적인 정치 행보를 보였는데 그것이 일본 유권자들의 이런 표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 8일에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중요한 해산을 하고 새로 선거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전 선거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이전이 너무 최악이었기 예. 때문에. 뭐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갔기 때문에 이전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면모를 보인 이제 다카이치 리더십이 이제 표심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자민당이 약진할 것이고 유신회와 다시 손을 잡는다면은 지금 가장 그 낙관적인 전망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개헌선 그거는 3분의 2입니다. 310석이 310석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은가. 310석 이상 자민당 연정이 기록했던 것은 2005년에 우정 민영화하겠다. 그래서 고이츠미 정부가 개헌선까지 확보한 경우가 있었고 2014년에 신조 아베가 아베노믹스 세계 화사를 내세우면서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겠다 해서 네네. 됐을 텐데 이번도 거기까지 갈 것인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절대 과반수인 233석을 과민당이나 그리고 유신회랑 손을 잡아서 확보를 한다면은 총리 연임은 당연히 가능하고 예산 및 법안 가결권이 있습니다. 243석까지 확보를 한다면은 17개의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민당 연정이. 거기서 261석까지 확보를 한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 가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석까지 간다면은 개헌까지 할 수 있고 참의원에서 일본은 양원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와는 다릅니다. 양원제인데 참의원에서 부결한 법안이 다시 중의원으로 왔을 때 재가결을 해서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은 310이고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절대 과반인 233석을 자민당 단독으로 확보한다면 큰 승리고 아니면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같이 확보를 한다면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약진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더 안 좋을 수가 없다, 나아질 부분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럼 얼마나 나아질지가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개헌선에 빗대어서 설명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어디까지 좀 집중적으로 영향력과 동력을 행사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또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다카이치 자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절대 3분의 2석, 310석까지 확보를 하는 게 목표인가? 아니면은 개헌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면은 그 정도 선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그런 정치적인 계산은 없는 것이죠. 신조 아베 총리가 2014년에 대승을 거뒀을 때는 사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구 시합에서 개막식에서 시구를 하는데 하필 그 유니폼 뒤에 있던 번호가 96이었어요. 일본 헌법에서 개헌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96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평화헌법 전후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일본을 탄생시켜야 된다. 그 방위력이 있는 일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선전을 했죠. 그랬군요. 근데 이번에 다카이치 자민당이 압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 310석의 3분의 2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개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본 헌법 96조에 따라서 먼저 참의원에서도 절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중의원에서도 절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자민당 연합이 중의원에서 3분의 2석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참의원에서 자민당 연석이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선거가 2028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정말 개헌안을 일본 의회에서 양원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개헌안이 통과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회부하게 됩니다. 예. 국민투표에서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산 넘어 산인 것이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 선거 캠페인에서 강조한 것은 개헌이 아닙니다. 개헌을 약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입니다. 일본의 네. 경제 성장.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의 여파, 또 트럼프발 관세 폭탄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카이치 내각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그리고 강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선거 화두로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기 때문에 개헌이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예. 이번에 자민당이 압승을 하더라도 예.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가진 국가로 바뀌는 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인 과정이 있고, 적어도 2028년까지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다카이치 내각의 각종 정책은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해 그렇습니다. 보이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한일 협력 기조를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보수적 성향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정책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히나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일 외교를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통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의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 출국하기 전에 예. 먼저 일본에 가서 이시바 당시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친중 좌파 정권이 출범하였다는 우려 섞인 그런 보도를 많이 냈는데, 그것을 미국과 일본이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무조건적인 친중 정권이 아니라 정말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일본도 미국도
함께 일할 수 있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의 정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정책으로 그런 의구심을 없앤 것이 굉장히 큰 첫 출발이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전 정부가 일본 정부와 국가 대 국가로 합의했던 것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먼저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이시바 총리와의 그런 회담에서 이제까지 구축된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경제안보 협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인을 하였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시바 정부의 글로벌 정책 그리고 일본의 외교안보 경제 정책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도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와 셔틀 외교를 했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지방 대 지방의 협력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는 굉장한 순풍입니다. 네.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인이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든든한 양국 간의 국민 대 국민 그리고 지방 대 지방의 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거스르며까지 자민당 정권이 한일 간의 껄끄러운 역사 영토 문제를 지금 제기해야 되는가? 제기한다면 한일 간의 모처럼 구축된 이 협력 기조가 흔들리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카이치 정권으로는 굉장히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전략적 계산을 한다면 굳이 이번 선거 결과가 자민당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카이치 정권이 한국을 무시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어떤 역사 영토의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식의 선회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 못지않게 또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북한에서 이제 2월 하순에 개최가 되죠. 노동당 9차 대회인데 이게 또 노동당 대회가 열릴 때마다 향후 5년간 이제 국정 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북한 정권이 이제 9차 노동당 대회를 2026년 상순에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발표한 대로 9차 노동당 대회가 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2026년 상순에 상반기에 개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라고 한다면 적어도 3월까지는 개최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2월 하순에 개최를 공표를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8차 노동당 당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김정은 정권이 고무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7차 노동당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꼭 집어서 우리 경제 계획은 다 실패했다. 인민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북한 경제 발전에 독려를 해서 2021년에 8차 당대회 때는 그래도 인민 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특히 우리 KDI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지난 5년 동안에 북한 경제가 연 약 3% 경제 성장을 해서 지난 5년 동안에 당대회 사이 5년 동안에 약 10%의 경제 성장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는 러시아와 돈독한 군사 경제 협력이겠죠. 세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난번 8차 당대회 때 공표했던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 5개년 계획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핵무력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 한국, 일본 등 우리의 호전적인 세력이 우리 공화국의 안위를 이제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핵무장 무력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9차 당대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과연 2023년 12월 그리고 2024년 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남북 간은 더 이상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사이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이야기를 헌법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번에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애매하게 남겨놓을 것인지 그것이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이제 대남 대미 메시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아까 이제 지성림 기자의 리포트로도 확인했습니다만 북한이 현재 한국에 대해서 사실 철저한 무시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좀 자극하지 않으려면서도 거리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김정은 정권이 놀랐다가 안심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놀랐다는 것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이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펼쳐서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서 유럽과 충돌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9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어떤 전략을 발표할지 확정을 할지를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처음엔 놀랐겠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체포할 수 있다면은 북한에 대한 참수 작전이라든지 정권 교체의 카드를 혹시라도 트럼프 정권이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때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서 이런 엄중한 국제안보 상황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무력을 키워야 된다고 발표한 것도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이 다른 것은 베네수엘라에는 석유가 있는데 미국이 탐하는 북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뒷마당인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태평양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에게 했던 것 같은 군사작전을 김정은 정권에 할 전략적인 이득이 없는 것이죠. 또 그린란드에 대한 이런 트럼프 정부의 집착을 볼 때 그린란드에는 히토류가 있고 러시아와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익이 있는데 북한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앞으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때 한반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번에 에이펙 참석 때처럼 만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그것을 준비하는 거기에 따른 이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이번에 명확하게 만드는 9차 당대회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보면 고위급 회담이 재개가 되고 또 미국 사성 장군이 여기에 참여하는 대화의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보면 압박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이렇게 대화와 압박이 오가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이제 협상회장에서 의례적으로 좀 나타나는 장면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렇죠. 이게 자주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거는 외교관이 나서는 장인데 예. 왜 군사령관이 이렇게 나섰는가?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속성을 본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 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대북 정책이 이렇게 요약됐었죠. 최고의 압박, 최고의 관여. 즉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 것은 소위 말하는 카드가 최대한 확보가 돼야지 협상도 유리하게 진전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외교적인 협상의 장이지만 미국의 군사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미국이 모든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만 협상에서도 미국이 계속 유리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천한 것으로 봐야겠죠. 이란 측에서는 설마 미국이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란 내에 있었던 핵시설 3군데를 폭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의 군사 행동을 할 여력이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이 군사 옵션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그냥 텅 빈 위협이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는 전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심하지 말아라. 미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군사적 옵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협상장의 정장 차림에 미군 사성 장군을 이례적으로 참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뭐 방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 중동 특사죠. 트럼프 네네. 대통령의 마사윈 제러드 쿠슈너랑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가 이란과 회담 다음 날에 이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방문해서 힘을 통한 평화 메시지 사실 이거를 강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란 입장에서는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네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 내에서는 사실 자국 내에서는 지금 뭐 좀 길을 못 펴고 있는 길을 못 편다기보다는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용 메시지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 보낸 신호일 수도 있다. 여러 해석이 나오던데 대내 신호, 대외 신호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마사웨이 제러드 쿠시너를 이렇게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 함께 출연을 시켰는가? 이것은 1기와 2기를 연결하겠다는 메시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캠페인 내내 강조한 것은 바이든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미군이 철수할 때 얼마나 난장판이었냐, 희생이 많았는가. 나는 마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을 끌어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꼭 실현한다. 외교 정책에서 그 어려운 중동 사태도 내 1기 때 이렇게 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기 때도 이스라엘과의 하마스 전쟁도 조기에 종식시킬 것이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이락 핵 협상을 취소하고 더 나은 이란과의 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백악관의 중동 정책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1기 때 중동 외교의 핵심 역할을 했던 그리고 성공 사례의 아이콘인 마사위 제러드 쿠시너를 함께 보이면서 1기 때 성공한 것처럼 나는 2기 때도 중공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도 역에도 내 이름을 좀 붙여달라. 이 요구에 대해서 슈마 원내대표가 거절하긴 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연방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런 전제 조건 자체를 역대 대통령이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행보를 내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업가 출신의 정치 지도자죠. 그래서 그런 특색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 2024년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이제 분석하다 보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를 5월에 저희가 신고하나요? 예, 올해. 5월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내는 종합소득세가 250달러에 불과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발하는 것까지도 난 텔레비전 출연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보시겠습니다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휴전을 내가 이끌겠다. 대신에 우크라이나 광물 채굴권은 미국 기업이 50% 가져간다. 이런 식이죠. 베네수엘라도 안정을 하겠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대신에
베네수엘라의 정유권은 미국 정유회사가 가져간다. 이런 식이에요. 모든 것에는 이제 돈으로 결말이 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연방 그런 건물에 다 놓고는 싶은데 자기 돈은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방 자금으로 지원을 해라 그런 것인데 여기에 결정권을 가진 미국 의회는 그건 안 되겠다. 거절한다. 당신의 이름을 여기저기에 붙이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국민의 세금까지 우리 의회의 승인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목소리가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이름을 어디 붙인다는 것이 사실 초당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에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까지 갈 때 우리 국민들께서 몇 분은 이제 곤란을 겪었을 것 같은데 뭐냐면 공항이 2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주로 가는 공항이 워싱턴 덜라스 국제공항입니다. 그렇죠. 그 공항도 사실 전 국무장관인 존 덜라스의 이름을 붙인 공항이죠. 근데 몇몇 분은 다른 공항에 잘못 가시는 수가 있어요. 워싱턴에 또 하나 있는 공항은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예. 그게 원래는 로널드 레이건 전 공화당 출신 대통령 이름을 붙인 공항이 아니라 그냥 내셔널 에어포트였는데 공화당도 아니고 야당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98년도에 이 초당적인 레이건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존경을 담아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개인적인 그 의사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첫째 초당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초당적으로 범국민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이런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름을 바꾸든지 추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덜커덕 본인이 모든 이사를 해임한 다음에 이사장이 된 다음에 존 F 케네디 센터를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이거는 모욕적이다. 나는 여기서 연주를 안 하겠다고 보이콧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갑자기 해야 된다 그러고 2년 동안 앞으로 여기서 아무 행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는 알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 현실화되기에는 정치적으로 아직 조건이 불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좀 한 번 더 짚어볼 텐데 원숭이 오바마 동영상을 최근에 공유했다가 이 삭제한 사건을 계기로 연방 정부기관 게시물에 이제 극우 백인 우월주의 콘텐츠가 등장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그 논란이 되고 있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참 지나쳤죠. 지나쳤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앞부분만 봤고 뒷부분에 저런 내용이 있는 것은 몰랐다. 난 저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발빼기에 나섰습니다.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말 선을 넘는 극단적인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을 해서 손해를 본 것도 많지만 정치적인 이득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종의 어떤 이례적인 사례로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여파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치명적인 그런 타격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격은 아니다. 예,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도덕적인 잣대를 대질 않아요. 이미 놀랍지 않다는 거죠? 전혀 놀랍지 않다죠.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걸 한 대통령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겠죠. 하는 것이 미국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일기를 경험한 미국 대통령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40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을 한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막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얼룩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말에 다시 이런 검정점 같은 거 오바마 대통령을 모욕하는 이런 걸 한다 해도 얼룩말 무늬가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이 흑인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냐면 당시에 흑인 남성 유권자층에서 25%를 득표했는데 그것이 지난번 2020년에 바이든 후보에게 졌던 데에 비하면 13% 더 증가한 숫자고 흑인 여성층에 대한 득표도 10%였는데 그것이 지난 대선 때보다도 4% 증가한 수치였고 흑인 유권자들에게서 총 14.1% 득표를 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흑인 유권자층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4.1%를 득표했다는 것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는 1964년 이후로 가장 많이 득표한 것입니다. 즉 흑인 유권자층이 절대적으로 지지한 공화당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런 흑인 비하 같은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흑인 유권자층에 이미 지지를 받고 출범한 트럼프 이기기 때문에 네. 타격은 분명히 있겠죠. 문제가 타격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루아침에 흑인 유권자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은 적지 않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더 신경 쓸 것 같은데 그들이 실망할 수도 있기 워낙 때문에. 일기 때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유별난 행동을 하고 막말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놀라질 않는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국제 이슈들 봉영식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